물고기조차 헤엄치는 것을 잊었습니다. 한 여인의 얼굴을 보자마자 강바닥으로 가라앉고 말았으니까요. 고대 중국인들은 이 여인을 두고 치머라 불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중국 남방에는 두 나라가 목숨을 걸고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월나라와 오나라, 이 두 나라의 악연이 한 여인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월왕구천은 오나라와의 전투에서 참패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3년간 오나라에서 말을 돌보고 뗄나무를 패는 노예 같은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 치욕은 그의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 복수의 계획에 선택된 사람은 전사도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저작거리 강가에서 빨래를 하던 한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역사를 바꿀 도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지만 그 아름다움은 도저히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을 지나는 상인도, 논밭을 갈던 농부도 모두 그녀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월나라의 책사법녀는 오왕부차가 미인을 극도로 좋아한다는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시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당신에게 맡기고 싶다고. 서시는 밤새 고민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향을 영영 떠나 적국의 왕 앞에 바쳐지는 삶. 두려움과 사명감 사이에서 그녀는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서시는 3년간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왕 앞에서 걷는 법, 웃는 법, 말하는 법, 비파를 타는 법까지 아름다움을 무기로 벼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날 서시는 마차에 오르기 전 단 한 번 뒤를 돌아봤다고 전해집니다. 2번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왕부차는 서시를 처음 보는 순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말을 잃은 왕은 즉시 서시만을 위한 특별한 궁전을 짓도록 명했습니다. 부차의 총에는 나날이 깊어졌습니다. 서시만을 위해 호수에 배를 띄우고 서시만을 위한 악단이 날마다 연주를 했습니다. 정작 나란 일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충신들은 목숨을 걸고 경고했습니다. 서시에 빠져 정치를 돌보지 않는 왕에게 쓴소리를 올렸지만 부차는 귀를 닫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강직한 충신 오자서에게 자결을 명했습니다. 서시의 마음속은 어땠을까요? 화려하고 거대한 궁궐 안에서 그녀는 매일 밤 고향 마을을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오나라를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칼임을 알면서도 그 무게를 혼자 감당하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 사이 월왕구천은 와신상담하며 힘을 길렀습니다. 밥상 옆에 쓴 쓸개를 달아두고 매일 핥으며 치욕을 잊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구천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오나라의 군사력은 이미 향락에 빠진 왕 아래 무뎌질 대로 무뎌진 상태였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오나라는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정치를 게을리하고 군비를 소홀히 한 10년의 대가가 단 한 번의 전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오나라의 왕부차는 결국 무릎을 꿇고 구천 앞에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한때 구천을 노예처럼 부리던 그가 이제 패자가 된 것입니다. 부차는 끝내 스스로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숨을 거두기 전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죽어서 서시를 볼 낯이 없으니 내 눈을 가려달라. 찬란했던 오나라 궁궐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서시를 위해 지었던 화려한 정각도, 음악이 울려 퍼지던 호수도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서시는 어디로 갔을까요? 역사는 이 질문에 침묵합니다. 승리한 월나라에서 그녀는 공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위험한 존재였을까요? 일부 전설에는 범녀가 서시를 데리고 태호 위를 떠돌며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나라의 도구로 살았던 그녀가 마침내 자유로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에서는 월왕구천의 왕비가 서시의 미모를 두려워해 강에 수장시켰다고도 합니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 역사는 끝내 말해주지 않습니다. 서시의 이야기는 2500년이 흐른 지금도 살아 숨쉽니다. 절강성에는 그녀를 기리는 사당이 세워졌고 수천 편의 시와 그림에서 그녀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물고기도 그 아름다움의 넋을 잃고 가라앉는다는 칭호. 이 표현은 오직 서시만을 위해 만들어진 말입니다. 서시에게는 가슴 통증이 있어 자주 미간을 찌푸렸는데 그 모습마저 너무 아름다워 마을 여인들이 따라 찌푸렸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효빈의 유래입니다. 시인 이백도, 화가 왕유도 서시를 노래하고 그렸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서시가 실존 인물인지 여전히 논쟁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이야기의 힘만큼은 어떤 역사적 사실보다도 강하게 살아남았습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볼 것인가, 권력에 이용당한 희생양으로 볼 것인가. 서시를 바라보는 시선은 시대마다,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영웅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강가에서 빨래를 하던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버렸습니다. 오나라도, 월나라도, 구천도, 부차도 모두 역사의 먼지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강가의 소녀, 서시의 이름만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기러기도 날갯짓을 멈추고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그녀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1세기 한나라 황궁에는 수백 명의 후궁이 있었습니다. 황제의 눈에 들기 위해 모든 여인은 화공에게 뇌물을 건넸습니다. 그 그림 한 장이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황제는 직접 후궁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화공이 그린 초상화만 보고 총애할 여인을 선택했습니다. 아름다움을 돈으로 살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수백 명 중 단 한 명만이 뇌물을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 자존심이 훗날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화공은 복수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일부러 못생기게 그려냈습니다. 황제는 그 초상화를 보고 단 한 번도 그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황궁 깊숙이 묻혀 살았습니다. 황제의 총에도 화려한 연회도 없었습니다. 오직 비파 소리만이 그녀의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흉노의 선우가 한나라의 화친을 요청해 왔습니다. 조건은 하나, 한나라 황실의 여인을 아내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황제는 후국 명단을 펼쳤습니다. 황제는 가장 못생긴 초상화의 여인을 골랐습니다. 어차피 보내야 한다면 총애하지 않는 여인을 보내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황제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순간 온 조정이 숨을 멈췄습니다. 초상화와는 전혀 다른 눈부신 아름다움이었습니다. 황제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황제는 분노했습니다. 화공을 즉시 참수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가 나도 이미 한 약속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국가의 체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33년 그녀는 긴 행렬과 함께 북쪽을 향해 떠났습니다. 말 위에서 비파를 탔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기러기들이 날갯짓을 입고 땅으로 떨어졌다는 전설이 생겨났습니다. 국경을 넘는 순간 그녀는 마지막으로 고향 쪽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 시선에 무엇이 담겼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땅이었습니다. 흉노의 땅은 황궁과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끝없는 초원, 거친 바람, 낯선 언어와 음식. 그녀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던져진 것이었습니다. 흉노의 선우 호하냐는 그녀를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그녀는 선우의 정실 부인이 되어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낯선 땅에서 그나마 안온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불과 수년 후 선우 호하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에게 또 한 번의 잔인한 선택이 강요되었습니다. 흉노에는 수계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계모를 아내로 맞이하는 관습이었습니다. 한나라의 유교 윤리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나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풍습을 따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황제의 답은 냉정했습니다. 황제는 국가 간 화친을 깰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흉노의 풍습을 따르라고 명했습니다. 한 여인의 고통보다 나라의 이익이 먼저였습니다. 그녀는 결국 새 선우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한 명의 여인이 두 명의 선우를 섬기며 이억만리 초원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고향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역사서는 그녀가 끝까지 비파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비파 소리에 고향의 냄새가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 소리가 그녀가 중원과 이어진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그녀가 흉노에서 보낸 시간은 수십 년에 달했습니다. 두 번의 결혼, 여러 자녀, 그리고 끝없는 초원. 그 세월 속에 고향을 그리는 마음은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왕소군이 흉노로 떠난 후 한나라와 흉노 사이에는 수십 년간 전쟁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 평화의 대가를 홀로 치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천 년간 시인과 화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백두보, 왕한석 등 수백 명의 문인이 왕소군을 노래했습니다. 단순한 미인이 아닌 운명에 맞선 여인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지금도 내몽골에는 그녀의 묘가 남아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청총이라 불립니다. 가을이 되면 주변에 풀이 다 시들어도 묘 위에 풀만은 푸르게 남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왜 그 풀만 푸를까?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야기해왔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며 흘린 눈물이 그 땅을 적셨기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 전설은 때로 진실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담습니다. 서신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 간첩이 되었고 왕소군은 평화를 위해 이역만리로 떠났습니다. 초선은 역적을 처단하기 위해 몸을 던졌고 양귀비는 왕조의 몰락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사대미인 모두가 스스로 역사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움 때문에 선택받지 못했고 아름다움 때문에 이국으로 보내졌습니다. 아름다움이 그녀의 삶을 지배했지만 정작 아름다움으로 얻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화친의 도구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운명 앞에서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비파를 타며 고향을 그리던 그녀의 마음만큼은 끝까지 자유로웠습니다. 기러기는 오늘도 날아갑니다. 그 날갯짓 속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한 여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왕소군 그 이름은 아직도 바람 속에 살아 있습니다. 한 여인의 아름다움이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역사가들은 그녀를 두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웃으면 황제는 나라를 잊었다. 중국 역사에는 나라를 기울게 한 4명의 미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삶을 산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랑받은 만큼 처참하게 버려진 여인. 서기 719년 지금의 중국 산시성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양옥환. 어린 시절부터 음악과 춤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귀족 가문의 딸로 자랐고 빼어난 외모와 예술적 감각으로 주변을 압도했습니다. 촉촉한 눈빛, 부드러운 몸짓 보는 이마다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결혼은 황제의 아들 수왕과의 혼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황실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당시 황제는 현종, 개원에 치라 불리는 태평성대를 이끈 군주였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그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총애하던 후국 무예비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736년 현종은 아들의 아내 양옥환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 순간 황제는 굳어버렸습니다. 60대의 황제가 20대의 며느리에게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황제는 며느리를 빼앗기 위해 계책을 썼습니다. 양옥환을 도교 사원에 보내 비구니가 되게 한 것입니다. 속세와의 인연을 끊게 만든 후 황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745년 양옥환은 마침내 황제의 후궁이 되었습니다. 황제는 그녀에게 귀비의 칭호를 내렸습니다. 귀한 왕비라는 뜻. 그녀는 황후 다음 가는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현종은 양귀비를 위해 화청지 온천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전국에서 최고의 진미와 예물이 그녀에게 바쳐졌습니다. 황제의 총애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한 것은 리치라는 과일이었습니다. 황제는 수천 리 남쪽에서 신선한 리치를 매일 조달하기 위해 역마를 쉼없이 달리게 했습니다. 백성의 땀과 고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양귀비는 단순한 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음악가이자 무용수였습니다. 현종과 함께 직접 예상후 이 곡을 만들 만큼 예술적 경지가 깊었습니다. 문제는 그녀의 가족이었습니다. 양귀비의 총애가 높아지자 오빠 양국충 이재상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양씨 일가는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은 부패해갔고 백성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사방에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당나라는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755년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반란이 터졌습니다. 황제의 총신이었던 알록산 이 15만 대군을 이끌고 반기를 든 것입니다. 안사의 난의 시작이었습니다. 반란군은 순식간에 수도 낙양을 점령했습니다. 현종은 장안마저 포기하고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천하를 다스리던 황제가 한밤중에 도성을 버리고 달아난 것입니다. 피난 행렬은 촉당을 향해 달렸습니다. 수많은 신하와 병사들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군심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마회역에 이르렀을 때 호위 병사들이 멈춰섰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칼을 겨누며 외쳤습니다. 양국충을 죽여라. 병사들의 분노는 양씨 일가를 향했습니다. 재상 양국충은 그 자리에서 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병사들의 요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양귀비도 죽여야 합니다. 병사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황제는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황제에게는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양귀비는 담담하게 황제를 바라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스스로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황제의 품이 아닌 차가운 역참 한켠에서 그녀는 생을 마쳤습니다. 서기 756년 6월 양귀비는 3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황제가 총애한 지 꼭 11년 만이었습니다. 역사는 이것을 마회의 변이라 부릅니다. 그녀가 죽은 뒤 현종은 다시는 웃지 않았다고 합니다. 촉당에서 쓸쓸히 지내던 황제는 결국 황위마저 아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안사의 난은 8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당나라는 결코 예전의 영광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한 시대의 끝이었습니다. 50년이 흐른 뒤 시인 백거인은 이 비극적인 사랑을 장편 시로 남겼습니다. 장안과 길고 긴 한 해 노래, 1000년이 넘도록 읽히고 있습니다. 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에서는 비익조가 되고 땅에서는 열리지 가되리라. 황제와 양귀비가 나누었다는 마지막 맹세였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양귀비를 놓고 엇갈렸습니다. 황제를 홀린 요부라 부르는 이도 있었고 권력의 희생양이었다고 보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나라를 망친 것일까요?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나라를 기울게 한 것은 양귀비가 아니라 그녀를 탐한 황제의 욕망이었다고. 아름다움이 죄가 아니라 그 아름다움에 눈이 먼 권력이 죄였다고. 양귀비의 이름은 오늘날까지 아름다움의 대명사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는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던 한 여인의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기억되는 방식은 언제나 잔인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여인은 결국 아름다움 때문에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달이 부끄러워 구름 뒤로 숨었다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나타난 것만으로 하늘조차 자신의 빛을 거뒀다고 전해집니다. 그 여인은 단 한 번의 선택으로 한 시대의 흐름을 바꿔버렸습니다. 미모 하나로 두 남자를 갈라놓고 두 남자 사이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때는 동안 말기, 황실은 이미 껍데기만 남은 시대였습니다. 조정은 썩어가고 민심은 무너졌으며 권력을 쥔 자가 곧 황제였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가장 먼저 칼을 잡은 자는 서량의 군벌 동탁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황제를 꼭두각시로 세우고 스스로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동탁의 폭정은 가히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반대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절망의 시대의 나라를 걱정하는 한 노신하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왕윤이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뜰에서 하늘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 왕윤의 시름을 처음 알아챈 것은 그의 집에 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의붓딸처럼 자란 아이였고 왕윤이 가장 아끼는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근심을 알고 스스로 나섰습니다. 저를 쓰십시오. 이 몸으로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왕윤은 초선을 여포에게 먼저 소개했습니다. 여포는 그녀를 보는 순간 넋을 잃었습니다. 왕윤은 그날 그녀를 여포에게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왕윤은 초선을 동탁에게도 보냈습니다. 동탁 역시 그녀를 보자마자 마음을 빼앗겼고 그녀를 자신의 곁에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초선은 여포를 몰래 만날 때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군만을 사랑하는데 태사께 끌려가 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포의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동탁과 함께 있을 때 초선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두 남자 사이에서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여포는 분노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양아버지가 빼앗아갔다는 생각에 칼을 갈았습니다. 그 분노가 바로 왕윤이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두 남자 사이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한때 아버지와 아들처럼 의지했던 두 사람은 이제 같은 방에서도 칼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략을 설계한 것이 초선 혼자였을까요? 아니면 그녀는 처음부터 누군가의 손에 쥐어진 패였을까요? 그녀의 마음속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왕윤은 마침내 여포에게 속삭였습니다. 동탁을 제거하지 않은 한 왕조는 끝납니다. 그리고 초선도 장군도 모두 끝입니다. 기원 192년 동탁은 황제의 부름을 받아 궁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그의 기분은 어느 때보다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궁문 앞에는 여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을 든 여포의 눈빛은 더 이상 아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일격이었습니다. 수십만 병사를 거느리던 동탁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낙양 하늘에 오랫동안 드리웠던 어둠이 걷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소식이 퍼지자 성안이 들끓었습니다. 백성들은 길거리로 나와 춤을 추었고 동탁의 이름을 저주하며 하늘에 감사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 환호 속에서 초선은 어디 있었을까요? 승리의 축제가 벌어지는 그곳에 그녀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동탁이 사라지자 권력은 다시 요동쳤습니다. 여포는 새로운 세력을 꾸렸지만 그것은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여포는 초선을 곁에 두었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도망 속에서도 그녀는 여포의 유일한 안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그를 지켰는지 약하게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마침내 여포는 조조에게 포위되었습니다. 합의성의 성벽 위에서 그는 마지막 버팀목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끝이 가까워지자 여포의 부하들이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조선마저도 이 세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기원 199년 여포는 결국 사로잡혀 조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때 천하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장수의 최후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초선에 대한 기록은 호련히 사라집니다. 어떤 사서도 그녀의 마지막을 전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그냥 놓아버렸습니다. 초선은 과연 나라를 구하려 했던 영웅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계략에 이용된 희생자였을까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답은 없습니다. 중국은 그녀를 4대 미인의 한 명으로 기억합니다. 서시, 왕소군, 양귀비와 함께 불리는 이름, 초선. 하지만 그 이름 뒤에는 한 번도 자기 삶을 살지 못한 여인의 눈물이 있습니다. 달이 부끄러워 숨었다는 그 밤, 초선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름다움은 그녀에게 무기였지만 동시에 가장 무거운 짐이었습니다.